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이 정치권 이슈를 모두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 일명 신속 법안 처리라고 하죠. 여야가 4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봤는데 그 이후에도 패스트트랙의 처리를 놓고 한 주간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저격 시간에는 패스트트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에는 정치권의 각각의 셈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서울에서, 국회에서 또 여의도의 그 냄새를 맡고 계신 두 분을 모셨는데, 정치평론가 김현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또 한 분의 정치평론가 윤태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스트트랙,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인데 또 시청자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먼저 이 패스트트랙이란 말이 왜 어떻게 도입됐는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국회 안에서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연례 행사처럼 날치기 통과 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싸움하고 기억나죠, 네. 그리고 뭐 도끼도 등장하고 문을 깨고 막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일상화된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의사 일정과 관련된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건 네. 이제 좀 빨리,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안건을 의무적으로 상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패스트트랙인데 말씀대로 신속 처리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더 이해는 쉬워요, 사실. 신속하게 처리해라고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한글로 하지. 왜 이렇게 영어로 하지? 네네. 그리고 근데 여기 패스트가 붙어서 패스트 같은데 패스트가 아니에요. 3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건에 올리더라도 지금 이 안건이 올라와도 330일 동안 또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현성 부소장 말씀해 주셨지만은 과거에는 합의가 안 되면은 일방적으로 몸싸움으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또 저지하기 위해서 뭐 육탄 방어를 하고 이제 들어눕고 해서 네. 강행하거나 저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중간 단계를 만든 게 이제 패스트 트랙인데 그럼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한다면은 여기다 태워라.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합의를 못하면은 5분의 3이 찬성한 안건이 그대로 법사위로 갑니다. 네. 법사위에서 또 합의를 못하면 그대로 또 올라가고 본회의에서는 60일간인데 본회의는 최종적으로 투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과거에는 저지를 하는 게요. 본회의에서 별로 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 가면 투표하면 끝이니까 네.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게 주로 저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건 그러니까 아무리 막더라도 180일,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자인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180일을 다 끌진 않을 거예요.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가 있는데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는 각각 위원장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입니다. 위원장이 사회권이 있지 않습니까? 180일 이전에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개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에서는 물론 뭐 일주일, 2주일 만에 금방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논의를 하다가 네네. 그런데 법사위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3달이 꽉 채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국회의장은 문희상 의장이지 않습니까? 60일을 과연 다 채울까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3달은 가는 것이고 앞에 2달, 뒤에 1달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그러니까 가을이나 뭐 겨울 정도면은 만약에 한국당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뭐 될 거다 그렇게 본다. 결국 이 패스트트랙이란 말은 예전에는 말 그대로 투표장에 갈 수도 없는 그렇죠. 상임위에서 몸싸움 벌였던 게 이 트랙에 태우면 천천히라도 간다는 거죠. 본회의에 마지막에 아니라. 투표까지 가는 거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의 셈법이 좀 궁금해요. 이게 이 신속 법안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서로 갈등이 심했다는 건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먼저 뭐랄까요? 더불어민주당 얘기 한번 할게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세 가지 법 좀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셈법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신다면 예. 뭐 이건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선거법은 아시다시피 정의당, 민주평화당,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상해졌지만 원래 바른미래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민주당은 처음에 꼭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가 조금 계산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연동형 예, 대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절충안을 만들었고 이것보다 민주당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공수처법 등등 원래는 한 13개를 들고 왔습니다. 같이 태우자라고 민주당이, 했는데 예. 근데 나머지 정당 입장에서 이 패스트 트랙에 13개나 같이 한다는 건 너무 무리하지 않냐. 줄여가지고 절충이 나온 것이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선거법보다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인 것이고 민주당을 뺀 3개 당이 하고 싶었던 것은 선거법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대통령의 핵심 공약들이 정부의 입장과 달리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진행되지 않은 게 많거든요. 네. 모든 여당이 됐을 때 취하는 태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개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여당이 되고 나면 헌법을 바꾸자 이런 얘기 안 하고 여당이 되면 선거법도 바꾸기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소선거제가 여당에 유리하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서서 개헌 문제를 먼저 꺼냈잖아요. 개헌 문제도 먼저 꺼냈고 이 선거법 문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손해일 수 있지만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이제 공약을 지킨다라는 뭐 의미를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야당의 태도는 굉장히 이제 자유한국당 특히 야당의 태도는 좀 의아스러운 거죠. 사실 공수처 문제도 여당한테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로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네. 다 정부 관료들이잖아요. 장차관들, 현직. 뭐 대통령, 뭐 친인척들, 뭐 검사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사실.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냐. 되게 지금 뭐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야당 대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야당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뭐 네. 그쪽들은 이제 걱정에 이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뭐 예컨대 지금 대법원이라든지 뭐 헌법재판소라든지 야당이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볼 때 코드 인사 쭉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 지금 이제 뭐 입맛에 맞는 예를 들어 인사? 민정수석실 주변에도 보면은 뭐 좀 진보적 법조인 위주로 워낙 포진돼 있는데 공수처라는 게 처장은 야당이 좀 제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추천위원회를. 네. 근데 실제로 뭐 수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릴 때 뭐 민변 출신 변호사들 우르르 다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홍위병, 그런 이른바 홍위병이라는 그런 거죠. 뜻이군요. 예. 아,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 현재는 이제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똘똘 뭉쳐서 이거 공수처법 해야 된다라고 가지만 아까 말씀한 선거에 목숨 거는 게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네. 지역구 문제나 포함해서 뭔가 더 유불리 때문에 또 전선이 흐트릴 가능성 없을까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상당수는 지금 이대로 과연 지금 225명과 75명으로 나눈 준연동형 비례대로 다음 총선을 치를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와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4당의 원내대표들의 이야기도 이게 끝은 아니고 네. 한국당 계속 들어와라. 협의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 근데 당신들이 안 들어오니까 트랙에 태우는 거다라는 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지역구가 25석이나 줄어들고 특히 뭐 우리 호남에서도 이대로라면 한 7석 줄게 돼 있거든요. 민주평화당 의원들 이야기로는 대승적으로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또 개별적으로 또 이야기해보면 좀 생각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건 좀 유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패스트트랙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늘 얘기 드리지만 이제 겨우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선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스타트 라인에 서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자라는 네네. 거고 네. 그 안건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마치 이게 뭐 헌법 질서를 완전히 뭐 초헌법적인 조치인 것처럼 그리고 뭐 좌파의 폭정인 것처럼 그리고 독재 정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무슨 셈법이었을까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 각 당 얘기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면 자유한국당 그냥 모두 반대고 얻을 건 없다. 다 이거 끝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여야가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게 막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충돌할 때는 어떻게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당 지도부들은. 충돌할 때. 네, 어느 시점에서는 풀고 어떤 걸 이제 고리로 걸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민생 문제에 대해서 뭐 대승적 합의를 했다.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네. 이런 식으로 나가자라는 이제 머릿속에 계획을 갖고 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여야가 별로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세게 붙어보자라는 식인 것 같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꽤 떨어지고 우리 지지율 꽤 올라가고 있고 특히 뭐 TK 지역뿐만 아니라 PK 지역까지도 그러하니까 지금은 우리 지지층이 볼 때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게 한번 붙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쪽 주장은 민주당, 그다음 민주당 친한 당, 약간 덜 친한 당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예. 인식이죠. 야, 그 자유한국당은 방금 세게 한번 붙어보자는 전략인 것 같다라고 분석하시는데 우리 김현성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을 이 자리에서 와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우리 국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제1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야당 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뭐 제가 분석해 보기로는 두 가지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슈를 이슈로 막자.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패스트트랙 이런 강경투쟁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김학의 사건의 황교안 뭐 연루 문제라든가 뭐 굉장히 또 뭐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과거의 적폐 문제가 굉장히 막 올라오고 있었고 5.18 망언 문제라든가 처리 문제 그리고 세월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막 속속속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 세력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네네. 근데 그것보다는 이 이슈가 나온 거죠. 뭔가 명분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이슈가 국민들 사이에서 확장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거고 네. 또한 총선 전략으로서 양강구도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하면 다른 야당들이 n분의 1로 같이 쪼개먹는 게 아니라 여당의 민주당의 적은 나다. 그래서 양강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야당의 입지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게 말하면 그 다음에 말할 사람이 이게 중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의견에 중도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중간처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어찌됐든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민주당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1사분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나왔고 되게 좋지 않은데 결국 유권자들한테 소구력이 우리도 별로 못하지만 쟤들은 정말 아니지 않냐라는 이게 양강구도 서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우리 그렇게 썩 잘났진 않지만 쟤들은 아니지 않냐라는 건 똑같다는 거죠. 우리 지역은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많습니다. 민주평화당 셈법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민평당은 연동형이 돼야 본인들이 산다라고 생각하겠죠.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민평당은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고 네. 실제로 근데 민평당 구성을 보면 박지원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은 공수처 문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공수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긍정적 여론이 많고 그래서 아마 민평당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되는 것을 굉장히 사활을 건 문제로 생각할 것이다. 김현성 부소장님하고는 네. 좀 생각이 약간 달라요. 네, 무슨 네. 말씀이냐면 민주평화당 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당의 득표율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석수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민주평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가 당값은 모르겠는데 내 이름값과 내 조직력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기서 소선거구제로는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당의 지지율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좀 난망한 상황이고. 당 이름을 좀 떼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마할 때. 내 개인기로 오히려 나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 왜 이번에 이제 찬성하느냐? 네.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극한 대립 과정에서 한국당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호남 지역에서는
도저히 발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좀 큰 정계 개편? 박지원 의원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쪽 보수는 보수대로 뭉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뭉쳐야 되지 않겠냐. 큰 그림, 예.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흔쾌히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쪽까지 내다본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각 당 얘기는 당 많네요. 정의당 얘기, 정의당.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 그 윤소아 원내대표 나와서 제 질문이 그랬습니다. 정의당 하면 개혁적이고 아주 열심히 한 정당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 열심히 하느라고 뭐 5.18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적인 입법 공수처법에 오히려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정의당 셈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은 민주평화당하고 딱 반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심상정 대표, 냉정하게 말해서 심상정 대표 등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돌파할 분은 별로 안 보이는데 소선거 제도라면은 근데 당의 이름, 당의 지지율은 높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은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정의당이니까 정의당이다. 뭐 정말 사활을 걸고 앞에 사실은 이 국면까지 이끌어온 게 선거법에 대해 가지고는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근데 이 정당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바른미래당. 지금 전국의 핵심에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른미래당. 두 분 한 말씀 해주시죠. 바른미래당 셈법. 바른미래당은요. 네. 바른미래당이라는 기획이 한국 정치를 삼자 정립시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자 정립. 진보, 보수, 뭐 합리적 이제 중도 정도.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른미래당 자체가 삼자 정립이 됐어요. 그렇죠. 안철수계, 유승민계. 거기다가 원래는 안철수, 유승민계였는데 손학규 대표와 뭐 김관영 원내대표와 호남 쪽 의원들로 해서 딱 세 가지 부류가 갈라져 버렸어요. 네, 그렇네요.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인데 바른미래당이 이게 세 개로 갈라진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거 제도에 대한 뭐 유불리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진보 보수, 한국당, 민주당 이렇게 쫙 갈라져 버리니까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에 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조금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게 좋을 것이냐라는 데 대한 차별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동상이몽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그릇에 담겨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한 그릇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강한 여당과 강한 야당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원래 뿌리가 자유한국당이었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계속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황교안 대표로 서면서 탄핵 문제에 있어서 찬반이 있는데 본인들은 결국은 탄핵을 찬성하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 명분으로. 근데 지금 그쪽은 다시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무슨 탄핵 찬성했던 사람을 적으로 몰아세우고 뭐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이제 가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 해서 여기에 같이 있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또 호남계 의원들은 결국은 또 여기 있어서는 절대로 다시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고 뭐 굉장히 지금 캠법이 복잡한 것 같아요. 이미 사실상은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 패스트 분당 트랙으로 올라온 거죠. 분당 이게 패스트 트랙이 올라오면서 트랙이 섰다. 그렇죠. 바른 정당의 분당 트랙이 빨라졌다는 거죠. 네, 분당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 쭉 싸우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분당을 한다는 것도 뭐 이원주 의원처럼 개별 탈당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움직임을 가진다는 것은 명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야 있을 수 있죠. 저쪽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는데 네. 에너지가 있느냐? 계속 아마 서로 당신들이 나가라. 이 땅의 정통성 우리가 지킨다라고 할 거예요. 예전에 그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는 전쟁터인데 나가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당이란 그래도 울타리에 있으면은 국고보조금도 있고 한데 무소속 몇 명으로 해서 나가면은 정말로 춥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아는 거죠. 이런 복잡한 각 당의 셈법 속에 지역에서는 5.18 왜곡 처리 특별법 같은 거, 말 그대로 홀로코스트법이죠. 막말을 한다라든가 역사를 왜곡하는 법은 처리 합의가 여야 사당 간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문구에 담겼어요. 이 셈법이랄까요? 셈법이라는 건 너무 격화시킨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할 수 이건 있을까요? 이제 민주평화당이 제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뭐 네. 다른 당들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뭐 한국당이 해주겠냐. 그리고 이거 하면 또 딴 것도 올려야 되니까라고 패스트트랙에 못 태웠지만은 네. 뭐 적극 추진한다 이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그럼 네. 관건은 한국당인데요. 네. 제가 되게 딜레마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까 싶어요. 네. 한국당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네. 한국당이 지금은 강성 보수층, 우리의 집토끼들만 잡자예요. 일단 이거 해놓고 그다음 확장 전략을 가지자거든요. 네네네.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중도층을 봐야지, 우리 이제부터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법에 대해 동의할 겁니다. 과거 생각해 보시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대선 후보 때 상당히 오르고 대통령 될 것 같고 할 때는 이정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되게 전향적으로 나오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정의화 의장 같은 분, 그분 뭐 개인적으로 또 이 광주 전남에 대해서 애정이 깊은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렇죠. 많이 활동을 하고,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요.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TK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런 딜레마적인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올 상반기에 5.18 관련한 망언들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리고 지금 전두환 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그냥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 정서를 이제 수용한다라면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이니 공수처법이니 검경수사, 이거 문재인 5.18법이니 이게 다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패스트 트랙을 둘러싸고 갈등과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향후 이제 전국 전망을 한번 두 분께서 해 준다면, 아까 좀 뭐 얘기 중에 뭐 나오기도 했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참 전망이 쉽지는 않은데요.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의 구심력이 점점 강해질 것이다. 중도층의 위치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보면은 민주평화당에서는 부정적이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서 물꼬를 확 돌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크게 합쳐야 된다, 크게 합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평화당하고 민주당이 뭐 당장은 합당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은,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뭐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아무래도 좀 한국당하고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양당 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그 양당 구도를 실제로 갈 경우에 이 패스트트랙의 법안은 또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고 패스트트랙에 안 올라가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을 경우에 상상해 보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밖에서 이제 강경투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외 논쟁을 할 것 같고, 이 논의 자체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위원회에서의 보고시불은 그냥 가는 거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사위에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은 90일을 꼭 채울 것 같고, 그 다음에 90일 이후에 이제 본회의인데, 본회의 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빨리 올려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 대치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든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특히 안 태워졌을 때는 또 더 이제 예를 들면 밤이당 같은 경우는 거의 해체,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책임지고 이제 사퇴할 거고, 손학규 대표도 상당히 제가 부담을 느껴서 본인의 책임으로 사퇴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밤이당은 거의 이제 해체 수순을 가든가 아니면 유승민 체제로 다시 재편하든가라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태워지면 다 민주당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죠.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계 법안의 330일, 그것도 그건데요. 제가 더 좀 한번 이제 시청자들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양당이 나와가지고 못 이기는 척 하면 손을 잡을 것이냐. 지금 이 고민들이 다들 있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 계속 뭐 밖에서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할 수 없죠. 예. 민주당도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밉든 곱든 1야당이고, 또 황교안 체제라는 게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근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이 뽑은 지도부가 된 겁니다.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그럼 또 대통령이라든지 여당 입장에서는 파트너로 인정을 해가지고 뭘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양쪽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계기로 해가지고 탈출을 할 것이냐.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건요,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대형 사건 사고가 나면 손잡을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는 명분 가지고 그거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대 국회가 총선 1년 앞두고 난 다음 그 상황부터 그냥 곧바로 선거로 간 느낌이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이 이제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전망해 주셨는데 짧게 두 분께서 마지막 얘기로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멘트 한 말씀 해주시죠. 우여곡절 끝에 이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야당한테 말씀드리고 특히 자유한국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시다시피 이게 끝은 아니고 여기서 안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들어와서 논의를 하시면은 뭐 제 자유한국당한테 좀 유리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 나머지 사당의 대우가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한국당이 들어와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면은 수정안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참여하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약도 한 번 재탕, 삼탕하면 약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째 지금 보이콧, 몇 번째 장외투쟁입니까? 계속해서 이제 밖에서만 지금 투쟁을 한다는데 국민들은 투쟁이 아니라 투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투쟁도 국회 안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무노동 무임금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한테.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4월 한 달 그냥 까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6조에 가까운 추경안. 그리고 어찌됐든 민생 파탄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생 파탄 상황에서 그 민생 파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야지. 발등에 불을 먼저 끄고 본인들의 이익을 챙겨야지. 지금 발등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불은 끌 생각은 않고 밖에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밖에서의 투쟁은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안에 오셔갖고 투쟁도 하시고 투정도 하시고 그래서 논의하자. 이게 결론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 절차, 합리적 절차를 강화하는 거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 이슈 저격 시간에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치권 셈법이라는 주제로 정치평론가 김현성 씨, 윤태곤 씨와 함께 집중 토크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